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순입니다. 올해로 80을 맞이했어요. 젊을 땐 바쁘게 살았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말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서울 변두리 한적한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엔 홀로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어요. 승호라는 이름인데 공부도 곧잘 하고 마음도 착한 아이였어요. 며느리 서윤이도 조용하고 싹싹해서 전 그 둘만 보면 마음이 든든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와 부탁을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고요. 1년이면 다녀올 테니 잠깐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실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어차피 제 노후는 이 아이들이 지켜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은행 서류에 도장 찍는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집을 담보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처음엔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서 생활이 편해졌는지 그냥 눌러앉은 거였어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2년, 3년. 그렇게 5년이 지났고 결국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더는 연장할 수 없다며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서류 한 장 받고 이사 갈 날을 통보받았을 때 제 다리는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애지중지 가꾸던 작은 마당, 봄이면 꽃 피던 화단, 여름이면 그늘지던 감나무 아래 평상이 다 제 손에서 떠나가더군요. 결국 전 반지하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창문을 열면 지하 주차장 냄새가 올라오고 여름엔 습기 때문에 벽지에 곰팡이가 피곤했죠. 그래도 어디든 머리 누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진짜 시련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습니다.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겨울이면 바닥이 너무 차가워 발이 시릴 지경이었죠.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왔던 날이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미끄러운 계단에서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허리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저는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게 다가와 괜찮냐고 묻더군요. 옆집에 사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일한다고 했던가 이름도 그땐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 청년이 구급차를 불러주고 병원에도 함께 가줬어요. 치료 후에도 혼자 병원에 다니기 어려웠던 저를 위해 재활치료 날짜도 챙겨주고 약도 타다 주었죠. 며칠 뒤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복지주택 신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엔 의심부터 들었죠. 정부가 그런 걸 쉽게 해줄까?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하는 거 아냐? 그런 생각이 앞섰어요. 하지만 그 친구의 설명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이 따로 있고 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제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요. 청년의 도움으로 복지주택 신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어요. 혼자 했더라면 엄두도 안 났을 텐데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줘서 가능했지요. 처음 신청했을 때는 떨어졌습니다. 기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마음이 휑하더군요. 역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기회는 없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다음 기회엔 꼭 될 거예요. 그 말이 참 고맙고 따뜻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서를 넣었고 몇 달 뒤 당첨 소식을 받았을 때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기뻤습니다. 정말로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싶었죠. 입주 조건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보증금 350만 원에 월세가 47,000원이었고 방은 8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습니다. 이삿날이 다가오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한편으론 설레고 또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어요.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은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제 발로 선택한 시작이었으니까요. 복지주택 입주 첫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나이 든 사람을 배려한 설계가 곳곳에 보였어요. 문턱이 없어서 발이 걸릴 걱정이 없었고 복도에는 손잡이가 길게 설치돼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넓어서 휠체어나 보행기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욕실엔 미끄럼 방지 바닥이 깔려 있었고 문도 여닫는 문이 아니라 미닫이 문이라서 허리 숙일 필요 없이 쉽게 열 수 있었어요. 이런 세세한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1층에 있는 건강관리실과 경로식당이었어요. 아침마다 혈압도 재주고 간단한 상담도 해주는 곳이었죠. 매일 혼자 집에서 보내던 날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복지관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이 나의 마지막 집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였을까요? 마음이 조금은 놓였던 것 같아요. 입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숫자를 보고는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15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월세는 5만 원도 안 되는데 관리비가 그 3배라니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전기, 수도, 공동 난방비, 청소비, 엘리베이터 유지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 설명을 들었지만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럴 거면 그냥 반지하에 계속 있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손을 내민 건 이웃분들이었어요. 경로식당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박 할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시곤 커피 한 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웃들도 모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붓글씨 수업이 재미있다며 같이 가보자고 하시고 옥상 텃밭에서 고구마도 나눠주셨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다들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누군가는 딸과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만 아픈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낯선 공간이었지만 사람들 덕분에 서서히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조금씩 제 자리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복지주택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여전히 관리비는 부담되고 가끔 위층에서 나는 소음에 잠을 설치는 날도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고 느낍니다. 제가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됐다는 점이에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서 영상통화도 하게 되었고 요즘엔 전통춤 수업에도 나가고 있어요.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줘서 민망했지만 다들 박수 쳐주고 웃어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새로 이사온 분들에게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도 많아졌어요. 예전에 저처럼 낯설고 조심스러운 표정을 보면 꼭 말을 걸어주고 싶어지거든요. 아들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에 매여 살진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니까요. 이 복지주택이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함께할 이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침 7시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이 방을 은은하게 밝혀줍니다. 예전에는 해 뜨는 대로 눈을 떴지만 이젠 정해진 리듬이 생겼어요. 먼저 건강관리실로 내려갑니다. 혈압을 재고 오늘 컨디션을 간단히 점검 받습니다. 늘 제 상태를 기억해주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셔서 마음이 놓여요. 식사는 경로 식당에서 해결합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외롭고 맛이 없었는데 이곳에선 늘 누군가와 마주 보고 이야기하며 먹을 수 있어 참 좋아해요. 식사 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요일마다 수업이 다르지만 저는 붓글씨랑 전통춤 수업을 특히 좋아합니다. 손이 느리고 몸이 둔해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 덕분에 매번 웃으며 수업을 마칩니다. 하루하루가 단조로운 듯 하면서도 새롭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에요. 처음엔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사람들과 말 섞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괜히 실수할까봐 말이 어눌하다고 무시당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한번 용기를 냈더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붓글씨 시간에 제 글씨를 보고 누군가 참 단아하네요 라고 해줬을 때 마음이 환해졌어요. 춤 수업 시간엔 박자 놓치고 엉뚱한 동작을 했는데 다들 박수 쳐주며 웃어줬어요. 여긴 틀려도 괜찮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작은 용기 하나가 또 다른 용기를 불러왔고 이젠 제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많아졌어요. 복지관 게시판도 매일 확인하고 가보고 싶은 프로그램엔 이름도 올립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두 번째 봄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윗집에 새 입주자가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잔뜩 긴장한 얼굴의 아주머니가 짐을 끌고 서 있었어요. 저도 그랬던 게 생각나서 먼저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처음 오셨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아주머니 눈빛이 살짝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엔 제가 직접 복지관도 안내해드리고 경로식당에서 함께 밥도 먹었어요. 며칠 뒤 그분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할머니 덕분에 안심이 됐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봄날 복지주택 앞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한때는 그 아이를 미워하며 잠 못 이루기도 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연락은 없고 소식도 모르지만 이제는 원망보다 그 아이도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부모라는 건 끝없는 기다림이구나 싶어요. 기다리되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되 미련 없이 지금은 아들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삶의 중심이 되어줄 거란 기대는 내려놨지만 그 빈자리를 제가 제 스스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6개월을 보내며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단순히 노인을 위한 집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보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엔 언제든 따뜻한 다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피를 나누지 않아도 진심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 안에도 여전히 웃고 싶고 배우고 싶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삶이 끝나기 전 이런 시간들을 만난 건 제게 큰 선물입니다. 지금 제 방 창문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어요. 몇 달 전 옆집 할머니가 나눠주신 국화인데 요즘 작은 꽃망울을 하나둘 틔우고 있답니다. 그 꽃을 보면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존재.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80이라는 나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 삶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은 건 없어요. 오늘도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